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입니다. 사선 의원 출신의 김부겸 전 총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니 요즘에 지역 순회 다니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네. 일종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늦어지냐? 라고 뭐 답답하고 불안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이 거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돼야 된다 해서 쭉 몇 군데 다녔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주로 어떤 말씀들을 총리님께 주시나요? 결국은 12월 3일 우리 모두 다가 보았는데 그 명료한데 네. 무장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로 들어가고 네. 나중에 드러났지만 뭐 선관위를 가고 이렇게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하는 행위가 명백한데 왜 결정을 아직도 안 해주느냐, 늦어지느냐 그런 답답함과 또 이거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이게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이제 꼭 끝날 때쯤에 이야기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정말 이 자영업을 하고 하는 이런 우리 서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왜 이분들이 질질 끌면서 우리를 하루하루 정말 고문하느냐. 먹고 사는데 너무 먹고 힘든데. 사는데 하루 버티기가 힘들다. 사실은 제가 다녀본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저녁 같은 그 황금 시간대에 2테이블, 3테이블 있는 식당이 그랬네. 그분들이 어떻게 버텨요? 그 테이블 순환율이 굉장히 높아야 그래도 적어도 낮 점심시간에 한 2번, 저녁 시간에 1번 반 정도는 이렇게 순환이 돼야 네. 그분들이 이런 이제 뭐 좀 먹고 살고 네. 좀 저 직원들 봉투 넉넉하게 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래가지고는 못 견딘다는 거죠. 두루두루 이제 좀 민심도 청취하시고 뭐 이러면서 이 불안한 감정도 좀 이렇게 수그러뜨리고 이런 역할을 제가 좀 뭐 하신 거예요. 수그러뜨릴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또 만나 뵈면 위안이 되죠. 예, 그분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궁금증이 풀렸다. 뭐 그래 뭐 전들 뭘 알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는 그래도 뭐 한번 그분들 곁에 있었던 그런 보람을 느끼죠. 예. 지금 시점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들어주고 함께 공감도 해주고 이러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는 해요. 총리님이 사실은 대표적인 이 통합론자로 불리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뭐 통합론자인 건 맞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싸움이 격렬해질 때는 이 통합론자들이라는 게 제일 맛이 없다라고 그러죠. 각을 세우지 않고 두루두루 안고 가는 느낌이라? 아니 뭐 저는 이제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보면 지금 이대로 가서 될 일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 서로 공존과 상생을 하자라고 주장해왔고 그래서 통합을 주장하는데 지금처럼 이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할 때는 그건 너무 맥 빠진 소리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12월 3일 그 계엄 내란으로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 그게 이제 탄핵으로 되겠지만 그건 분명히 묻되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를 적대하고 서로 다시 안 볼처럼 이렇게 싸워서는 대한민국의 내일과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총리님 생각하면 그 2011년에 쓰셨던 책 나는 민주당이다. 예. 그게 제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이 되거든요. 네. 뭐 의원회관 그리고 뭐 정론관 뭐 민주당 공보실 그 벽에 쭉 그게 붙어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총리님이 걸어오신 약간 인생을 봤을 때 굉장히 강렬했다.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제가 좀 오신다고 해서 그 앞에 서평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있냐면 뿌리 깊은 지역 갈등과 이념적 균열을 넘어 국립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미 대구에서 그 지역, 그러니까 여권의 텃밭인 대구에서 당선이 되시면서 이 지역 갈등은 몸소 조금 일부 해결을 하셨고, 근데 이념 갈등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뭐 결국은 이제 이념 갈등 문제라는 게 우리들 국민의 삶을 누가 좀 더 낫게 하느냐 이제 그런 이제 논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사실 한국의 보수를 자처해온 정당이든 진보를 자처해던 정당이든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할 쓸 수 있는 정책적 카드라는 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가 특별히 통상국가잖아요. 우리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국제사회라든가 주변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수출을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카드라는 것은 많은데 너무 아까 이야기한 마침 네. 극단에 서 있는 두 세력이 무슨 전혀 다른 방법의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싸웠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정권 바뀌어봐야 뭐 별 거 없지 않냐라는 그런 거기서 거기다. 거기다가 하지만 왜냐하면 이 5년짜리 단임 정권들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많지 않다. 다만 우리 사회가 어디를 말하자면 네. 플랫폼으로 해서 쓸 거냐는 거는 양쪽에 분명히 철학의 차이가 있고 네. 기업 공동체 성장 분배 뭐 이런 데 있어서 차이는 있죠. 네.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배치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합 강조하셔서 그 통합된 대한민국이 되면 좋은데 지금 현실은 진짜 어느 때보다 이 분열이 심각한 상태예요. 이제 거의 뭐 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사실상 왜 그러냐 보면 이제 사실은 지도자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글쎄 뭐 지도자들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최근에 지난 한 10여 년간의 한국 정치라는 게 뭐예요? 서로 상대편에 대한 극단적인 정오와 분열의 언어만 잘 쓰면 우리 편에게 박수 받는 거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양쪽의 그런 정치 세력들이 지금 우리 국민 눈에는 우선적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어느 한쪽 편에 줄을 서게 되죠. 네.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그분들이 가자는 대로 가나요? 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나요? 아니거든.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죠. 이건 아닌데 이대로서는 문제가 안 풀릴 텐데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 진영에서 항상 우리는 민심을 대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민심을 대변한다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울까? 근데 어디서 제가 문구를 보면서 박수를 딱 무릎을 쳤던 게 민심을 앞서는 건 역사의 심판이다. 민심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책임감을 느껴야죠. 네. 이 시기에 자신들이 어떤 공적 영역에 나와서 이제 뭐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공적 영역의 최종 지향점은 어디예요? 결국 우리 국민의 삶이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되면 우리는 전부 다 정말 빠져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말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가다가 구한 말에는 왕실과 그 정말 고리타분한 그런 뭐 양반 관료들이 네. 결국 나를 결과적으로 팔아먹었죠. 결과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의 삶이 정말 말하자면 타국에 완전히 내팽개쳤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왔어요.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요 한시라도 지금 시기에 우리가 맡은 역할을 게을리해서 그런 역사에 그런 나쁜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절박감이 있어야죠. 역사로부터 좀 교훈을 얻어서 조금 이 상황을 좀 돌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 현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한독수 총리 탄핵 기각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민주당 이 탄핵소추 구전 구패 여기 관련해서 총리님이 이제 민주당 좀 책임 느껴 한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당 차원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아마 이제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나 뭐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좋아서 한 건 아니고 당시로서는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물론 뭐 한덕수 빼고요. 네.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사실은 행정의 횡포가 있는데 네. 도저히 견제할 방법이 그밖에 없어서 했다라는 어떤 뭐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 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렇다고 행정부의 각부 장관쯤 되는 책임자를 그런 식으로 막 탄핵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전부 기각이 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그만한 정도의 국정 공백이 생긴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그 행정의 최종적인 결과를 누려야 될 국민들의 삶에는 어쨌든 플러스가 안 됐다는 네. 이야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여튼 원내 다수당으로서 민주당도 책임감을 느껴야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당장 사과하시오 이러면 또 거꾸로 저쪽에서는 그럼 우리가 잘했다 또 이럴 테니까 잘못을 시인한 거다 이렇게 할 정치 테니까 뭐 공방이. 그래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도 이번 이런 일련의 쭉 사건의 흐름에서 우리 민주당이 또 부족했던 부분이 뭔가 이건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 성찰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그래도 임명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는 헌재가 요구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재탄핵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그러면 또 다시 막 민주당은 탄핵 무슨 당이다 이런 오명을 계속 되풀이 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우선은 지금은 우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네. 뭐 저는 그걸 이제 탄핵 이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거기 좀 집중을 하고 네. 그 문제가 풀리면 그 다음부터 뭐 나머지는 사실은 소소한 문제잖아요. 난 문제를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당장 헌재가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헌법재판관 임명을 소위 뭉개고 있다고 봐야 되죠. 뭉개고 있는 뭐 최상목 대행이나 또 이제 돌아온 아직 뭐 한 총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어떤 그런 행동이 여러 가지로 괘씸하긴 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야당하고 달리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은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으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그렇게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니까 민주당은 왜 좀 어른스럽고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여. 네. 뭐 이런 어떤 비판이 따르잖아요. 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떤 정치 행위를 하고 나면 민주당은 그 후과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총리님,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거 늦어지는 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최대 관심은 언제 선고가 될지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날지예요. 일단은 뭐 예측은 기각 인용 뭐 머릿속에 생각되는 답변은 있는데 어떠신가요? 뭐 저는 당연히 12월 3일 온 국민이 지켜봤잖아요. 아니 무장 군인들이 헌법기관에 들어가고 그렇게 말하자면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 했는데 그런 행위가 책임을 이른바 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 자체가 네. 무너질 거니까 전 그 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그게 이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다라고 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쯤 될 것이다. 또 결과는 이럴 것이다라고 미리 어떤 예단하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현재를 압박하는 그런 사법부의 영역인데. 영역을 있는데 네. 그걸 건드린다고 오해받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그분들 나름대로 제기되었던 쟁점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무래도 네. 그 후유 쪽이 어떤 결과가 나든 지금 자칫하면 승복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는 그렇죠. 쪽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돼서 국민들이 갈라졌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뭐 옆에서 말하자면 특히 일반 국민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미리 예단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다 뭐 이번 주 말이다 4월 뭐 하고 중 결과 이럴 네. 것이다 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사법부의 고유 영역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하고 괜히 뭔가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헌정에 대한 최소한도의 안정이 확보되지 네, 않겠습니까? 삼권 분립이 보장돼 있는 국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좀 이렇게 보장이 되면 좋은데 요새는 좀 그렇지 않아서. 그래도 참아야죠. 네. 그래도 참아야죠. 그렇지 않고 서로 간에 아까 이야기한 네. 자기들의 의지대로만 가려고 하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간혹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4월 초로 넘어가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한테 좀 더 유리하게 될 거다. 이것도 저희 참아야 될까요? 그것도 소위 말해서 네. 거기에 계신 헌법재판관들이 제일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하나 하는데 옆에서 무슨 이런 문제를 사법적인 이런 문제를 무슨 평론가들이
평론하듯이 하는 게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만 참으면 네. 예, 그분들의 결과가 또 고민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래야 또 국민들이 충분히 문제 제기 자체를 다 짚어봤구나. 네. 그러고도 어떤 결론을 내렸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향후에 어떤 그 뭐 어떤 후과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예. 네. 그 민주당이 지금 12년 만에 천막당사 다시 세웠어요. 그 장외투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필요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천막 당사를 칠 필요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뭐 예, 민주당이 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뭐 보이기 위해서 그 천막 당사를 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헌재 결정이 늦어지니까 네.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시고 또 불안해하시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제 매일 저녁마다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네. 계속 자기들의 이제 막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민주당이 뭐라도 해서 그분들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당신들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뭔가를 보여야 될 어떤 그런 의무감 같은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일 지금 현재 잘 할 수 있는 것은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주도권을 쥐고 다 해갈 수 네. 있잖아요. 뭐 입법이든 정책이든 어떤 그런 어떤 원내의 장도 잘 활용하고 네. 지금 현재 그 아스팔트에서 고생하시는 국민 옆에 서 있는 그런 모습 뭐 그거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트랙으로 할 뭐 수 그렇죠. 있다. 예. 마치 과거 소수 야당 때처럼 어디 오갈 데 없어서 유일한 투쟁 방안이기 때문에 길거리 나왔다 이런 건 아닐 거네. 네. 아니,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장외투쟁이 사실은 이제 불복의 빌드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럼 좀 과한 정치 공세다. 그건 말하자면 어불성설이죠. 그렇다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저 헌재 앞에서 지금 네. 뭐 이렇게 사실 뭐 그정 농성하듯이 하고 그건 또 뭐예요? 그럼 그것도 빌드업인가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상대편이 하는 물론 의회 내에서 그분들이 뭔가를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해서 결과를 내는 게 제일 네. 바람직한데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지금 심각한 대한민국의 어떤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으니까 네. 자신들이 뭐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제발 어떤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네.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도록 그런 어떤 검도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주당 일부 의원이 삭발. 저 요즘은 조금 더 이야기할 텐데 네, 말씀하세요. 왜 빌드업이니 하는 말이 어불성설인가 하면 이 상황이 왜 벌어졌어요? 애초 원인 제공이 어느 쪽이냐. 12월 3일 날 대통령이 막말로 그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 덕분에 국민들이 치러야 될 이 희생은 얼마나 큽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선 1,000만이 넘는 우리 이제 정시 투자자들이 있는데 우리 개미들이라고 네. 하죠. 이 소액 투자자들. 이 친구들 등등이 지난 그 계엄 이후에 네. 한국 정치에서 잃어버린 돈이 당시 약 한 80조라고 그래요. 80조. 80조.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이후부터 우리 그나마 어려웠던 우리 내수 경제가 침체돼서 지금 자영업이 지금 20만 가까이가 지금 그 사이에 폐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아프면 그건 누가 책임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아이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뭐 헌정질서 회복에 말하자면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도 시원찮을 텐데 지금 저 정말로 윤 대통령을 뭐 지지한다고 하는 그 저 아스팔트에 계시는 그쪽에 이제 줄을 서서 이쪽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비판하는 게 그건 전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자영업 20만이 이제 그 사실 문을 닫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0만이면 사실 딱 20만이라 볼 수 없는 게 그 하나에 속히 전에 가족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나 지금 이 대한민국 이 현 상황이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도 심각하지만 사실 이 서민이 느끼는 체감은 말로 못하는 상황이에요. 요즘 유튜버들 많이 보신다잖아요. 네. 그 유튜버 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저는 여기저기 갔다 뭐 보수 진보 유튜버가 다 결과적으로 보는 셈인데 네. 보면 그 중에서 경제를 전망하는 유튜버들은 대부분이 지금
IMF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실제로 그런 징조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전부 다 특히 경제라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턱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선동이 아닐 거라고. 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를 보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징후들이 다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정말로 점점 위축되고 찌들어가고 사람들이 한계로 내몰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걸 따진다면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저는 어떤 무책임하잖아요. 아니 이 헌정 질서 자체가 지금 말하자면 넘어질 뻔했는데 그걸 겨우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세우고 앞으로 제대로 세워서 정상화하고 싶다라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그림은 없고 그냥 계속 야당하고 싸움만 하다가 그럼 어떡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 민주당 일부 의원 그 삭발하고 단식하는 거 관련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또 머리카락으로 뭘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 보낸다 이러는데 보기 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총리님 생각은 글쎄 어떠세요? 뭐 저희들도 옛날 학생 때는 뭐 달리 투쟁의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단식 또 삭발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상징적인 이제 투쟁이었죠. 뭐 그 자체로서 저항의 의미. 예, 저항의 네. 의미였죠. 막 그런 걸 따진다면 많은 국민들이 보았을 때 네.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절박감도 느끼시겠지만 또 하나 왜 우리 정치인들은 저렇게 되기 전에 좀 더 국민들에게 네. 달리 갈 길을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또 그런 아쉬움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 스스로가 내가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의사표시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야 지켜보는 저로서도 짠하죠. 예. 그 민주당이 어쨌든 원인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이 이후 뭐 이제 탄핵 이른바 이제 줄탄핵 비판에 조금 휩싸여 있어요. 근데 관련해서 최성목 권한대행 탄핵 강행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총리님께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에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야오당이 공동 발의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또 다른 책무가 있다는 게 국민적 시각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한 정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행위가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탄핵 이후에 전국에 압도적인 야권이 앞서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비등비등해졌죠. 네. 정당 지지율이나.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한덕수 탄핵 때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때 제가 한덕수 탄핵을 신중해야 된다고 했다가 제가 막 우리 당 지지자도 혼이 났습니다만은 근데 정치를 조금이라도 오래 해보고 뭐 행정의 책임을 져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의 삶이라는 또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는 네. 거거든요. 그럼 그건 누군가는 또 책임지고 말하자면 수습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당시 한덕수 총리하고 조금 말하자면 정치적 공방은 공방대로 하더라도 당시에 뭐 트럼프 행정부가 곧 출범할 거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말하자면 역할을 나누면서 서로 대한민국을 함께 책임지고 갔더라면 훨씬 민주당이 말하자면 어른스럽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 국회의 결정 사항이니까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라고 했으면 아마 한덕수 대행이 당시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느닷없이 그냥 바로 탄핵으로 가는 바람에 국민들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어른스럽지 못하게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는 책임도 안 지는 거야? 라면서 그때부터 좀 우리 여론이 네. 저희들한테 조금 회초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비등비등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전체적으로 탄핵이 되어야 된다가 6, 탄핵해서 안 된다가 4 정도의 요 어떤 정치적인 균형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분들의 마음을 다 잡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지금 현재 야당으로서의 문제 제기자 플러스 네. 원내 제1당으로서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 같은 이걸 동시에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최상목 탄핵 특히 지금은 이분이 경제 관련 책임자란 말이죠. 네.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뛰기나 느낍니다. 힘든데. 거기다가 지금 경제 총수까지 만약에 탄핵이 돼서 공백이 된다. 그럼 그건 어떻게 메꿔요? 그래서 요즘에서는 다시 민주당이 다른 야사당을 설득을 하더라도 네. 이 문제를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카드로 가지고 있고 본회의에 막 빨리 상정을 해서 결론을 빨리 내는 거는 가능한 조금 자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어쨌든 이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을 하면서 조금 이 국정이 좀 안정되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들 시선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그 탄핵 관련해서 민주당이 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조금 과격하다, 좀 격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하는 발언 같은 경우 뭐 몸조심해라 뭐 이런 발언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뭐 당내에서도 조금 비판이 있기는 하던데 이제 왜 이러냐 놓고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때문이다 이런 전망들, 평가들, 분석들이 나오던데. 뭐 글쎄 저는 뭐 그런 전망이나 분석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대표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원내 다수당의 대표고 뭐 또 유력한 어떤 대선 주자고 지난번에 또 대선 주자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전국 전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 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뭐 그게 화가 날 수도 있고 하는 거 이걸 막 터뜨려도 좋지만 이 대표는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참고 두 번 더 참아야죠. 그래도 말하자면 이 대표의 정치적 발언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막 그런 점에서 지난번처럼 그런 발언은 국민들한테 공연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왜 여야 모두 다가 자꾸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이렇게 이 상황을 끌고 가나 네. 하는 걸 보면요. 이건 뭐 그냥 일반 정치 아니라도 일반 조직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외부하고 갈등이 들어가면 항상 뭐예요? 그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항상 앞서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뭐 학생운동 또 사회운동 또 정당운동 정당에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그 강경한 목소리라는 게 그 시기에는 시원한데 네. 나중에 끝나고 다음 수습하고 다음 국면으로 나갈 때는 절대로 그게 최선의 방향이 아니라는 게 제 네. 나름대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내고 그것도 행동도 그렇게 단호하면 우선은 뭐 시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이 국면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최소한도 이 계엄, 내란 등등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네. 튼튼한 토대 뭐 예를 들면 개헌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대충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모든 투쟁마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조금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이제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비슷하게 판결이 되면 민주당 내부에 동요가 좀 있을 걸로 보세요. 글쎄 우선 무엇보다도 판결 자체를 우리가 미리 뭐 어떻게든지 예단하는 네, 그렇죠. 건 하고요. 근데 뭐 여러 사람이 그 1심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이 판단이 좀 과했다. 그래서 2심에 무죄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네. 따라서 그 뭐 결과를 예단하는 거는 좀 네.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또 뭐 그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그동안 비교적 뭐 잘 처신해 왔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결과 이후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아마 이 대표께서 제일 고민이 많으실 테니까 그건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님들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쨌든 뭐 무죄가 나오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가령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면 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해서 3심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대표는 그냥 출마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도의적으로 그래도 정치적으로 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판단도 지금 조금 빠르다라고 그렇죠. 아직 뭐 가정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아까 요 뭐 이재명 대표 2심 관련해서 이제 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그 만약에 이게 조기 대선이 열리면 총리님은 당내 경선 참여하시나요? 그 이야기한 대로 몇 분 아직 아니 지금 현재 뭐가 지금 심각해요. 지금 헌재 결정이 안 나는 바람이 심각한데 그 헌재 결정도 안 났는데 자꾸 무슨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하면 건 아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보다는 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어떤 정당이 되도록 하는 데는 뭐 저도 역할이 있고 또 저도 그런 필요한 발언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정치 일정이 분명해지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아니 이제 조기 대선이면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리 짧아도 일단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결정이 되지 않고서 뭐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국민 눈에 보기에는 조금 너무 얼척없잖아요. 지금 뭐 아직 제일 중요한 말하자면 고비도 넘지 않았는데 뭐 저렇게 일단 상황 수습이 먼저인데 괜히 그 얘기했다 혹시라도 뭐 오해를 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비명계 분들과 통합 행보를 좀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다가 검찰과 내통했다. 이 발언하면서 이제 의미가 좀 퇴색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뭐 사과 요구도 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대표 이 통합 행보 과정에서 이 발언 보시고 이 진정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해명을 하고 당사자들한테도 뭐 여러 가지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라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버린 말에 모든 국면 자체가 이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헌재 판결이 나와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모여서 우리가 일체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총리님 따로 전화는 받으셨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저는 뭐 그 당시에 원내 없었으니까 저는 뭐 해당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같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그건 아직까지 뭐 못 들었는데 아마 요 국면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면 헌재 결론이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을 조금 또 추스리고 수습해야 될 그런 역할을 이 대표가 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여권 일각에서 총리님이 가장 두려운 후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 나온다고 보세요? 하는 말이죠. 뭐 하는 말이고. 아니 저는 진짜 실제로 전화도 받았어요. 총리님이 되면 여권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하는 말인데 이제 이른바 제가 중도층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말하자면 소구력이 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빼둘러 한 것 같고요. 말하자면 이제 무슨 아직까지 국면 자체가 그렇게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또 앞선 이야기예요. 너무 조심스러워요. 아니 그런데 네, 그 여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이제 그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후보군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이분들은 이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계신데 이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후보 민주당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 혹은 또 뭐 여권의 후보들 중에서 뭐 누가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조금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극단적 목소리로부터 막 열렬한 지지를 받는 분은 글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혹시 대선이 있게 된다면 대선 국면에서도 그분이 이제 그런 어떤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나 뭐 그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또 결국은 뭐 그렇게 강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분이 또 후보가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면을 보면 결국 이제
좀 중도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좀 설득력 있는 분들이 그래도 보면 여야를 떠나서 다들 좀 경쟁력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과거 선거를 보면.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40대 50의 싸움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치 지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야 뭐 결집, 뭐 경선 때까지야 이제 극렬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 유리할 수도 있으나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중도층의 지지율이 좀 높고 중도에 대한 소구력이 높은 분들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대선의 결과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경향이 보였죠.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사실은 모두의 대통령이잖아요. 여당 야당의 대통령.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보통 유력 주자들도 보면 끝까지 나중에는 보면 자신의 정책적 포지션도 항상 그게 네. 중도를 향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 이유가 그만큼 지금 현재 자기 정치적 의사 표시를 잘 안 하시지만 대한민국 혹은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중도층이라는 게 결국 다수 국민의 정치적인 어떤 네. 그거를 하고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군들에 대해서 이제 지지율이 나오지만 모르겠다라는 답변. 그러니까 이 판단을 뒤로 미룬 답변들이 상당히 높아요. 아직까지도. 그건 뭐 역대 선거가 다 그래요. 네. 막상 거의 그 막바지에 가야만 네.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정치 의사 표시를 하죠. 그 전까지는 항상 언론, 언디사이드 이런 분들이 여전히 늘 한 30% 정도는 늘 가지고 가죠. 그분들이. 그 개헌 주장하셨는데 지금 이게 탄핵 정국에서 시기적으로 개헌을 저희가 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시기적으로 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 헌법이 대통령 한 사람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중지시키고 이럴 수 있다는 거 국민들이 알았어요? 저희들은 알죠. 저희들은 경험을 80년에 하셨으니까. 당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 헌법을 계속 가지고 가자고요? 일단 이 헌법은 어쨌든 대통령이 적어도 계엄은 못할 수, 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계엄을 못하게 하든가 뭐가 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모든 권한이 대통령, 심지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에서 국회에서 말하자면 추천권이 있는 네. 헌법재판관조차도 난 임명 거부를 하면 안 되는 이런 권한이 도대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게? 당당한 진짜 민주공화국의 이 헌법 체계 맞나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시기적으로 개헌을 하고 대선을 치르기는 어렵다면 만약에 대선이 있다면 네. 적어도 각 후보자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근데 큰 줄기를 네. 이야기해야 되겠죠. 적어도 언제까지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뭐 그 적용 시기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다음 대통령 임기 말에 하자 다음 총선하고 임기를 뭐 맞추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지. 그렇다고 지금 개헌을 안 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언제든지 개헌을 하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이 헌법 계속 가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이 나는 정치이다 공식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부겸 총리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뭐 저는 하여튼 좀 내 선배들의 영향입니다. 정치는 밥이다. 왜냐하면 제 뭐 선배들 그 중에는 뭐 빈민운동을 하시던 분, 지역주의 타파 운동을 하시던 분, 생태 운동을 하시던 분 이런 분들 모두 다가 모든 지금 우리가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전지구적 문제든 대한민국 공동체의 문제든 결국 밥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다. 저는 정치를 통해서 이 국민들의 밥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하라는 그런 격려, 충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 귀한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이 귀한 밥과 같은 그 정치를 바로 그런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제가 더 깊은 그분들의 철학을 다 짐작은 못하지만 그렇다, 정치는 진짜 밥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인데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하는 생태 문제든 이웃 가구 나누는 문제든 맞습니다. 이런 게 결국 다 들어있다는 거죠. 네. 예, 예. 또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이 공존이라는 근본적인 네. 고민도 그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리님, 저희 이 인터뷰 초반에 해주신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계속 두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있었는데 그게 책임이에요. 정치인은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책임 정치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 총리님이 생각하는 이 정치 얘기를 들으면서 책임감 있게 밥값하는 정치 김부겸 총리님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나가 주실지에 대해서 약간 기대감이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고백을 좀 드리면 네. 물론 제가 뭐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할 때는 저는 뭐 신념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저희들이 이념보다는 어떤 신념이라 할까요?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라든가 또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들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 신념 같은 게 제일 앞장섰다면 제가 이제 여의도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는 일종의 문제를 발굴하고 제기하고 그 제 나름대로 대안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로서 어떤 제 역할이나 또 존재 이유가 있었다고 봤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우연한 운이 좋은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 행안부 장관 뭐 총리를 해보면서 결국은 바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네. 화려하지는 않지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이 행정이라는 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구나. 왜? 거기서는 구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하나하나의 삶이 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행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민하고 네. 또 야당하고 불신이 커졌나 이런 걸 곰곰이 살펴보면 결국은 그 일에 대한 책임감, 대통령직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일을 어처구니없이 일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개헌도 하겠다, 뭐 하겠다, 뭐 이런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초기에 차라리 그랬으면 내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모습은 없고 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보고 하면 국민들이 조금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정치인들은 이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 무겁게 네. 인식을 하고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예. 오늘 저희 긴 시간 김부겸 총리님 말씀 들었는데요. 앞으로 김부겸 총리께서 그 책임감 있게 밥값하는 정치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